나그네님, 저번에 장희빈 이야기를 해드렸지요? 왕비 자리에 올랐다가 희빈으로 강등되고 결국 취선당해서 혼자 죽어간 그 여인. 그런데요, 나그네님, 그 이야기에서 월양이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아니, 빠뜨렸다기보다는 일부러 아껴뒀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장희빈이 희빈으로 강등되던 바로 그 무렵, 왕의 눈에 들어온 여자가 한 명 더 있었거든요. 그 여자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좀 특별한 분이에요. 무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궁 안에서 물깃고 잔심부름하던 최하층 궁인이에요. 상궁이나 나인 아래도 아래에 있는 분들이에요. 짐들 들고 다니고 부엌 허드렛일 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리에서 궁 돌아가는 일들을 뒷바라지하던 분들이지요. 숙빈 최 씨가 바로 그 무술이 출신이라는 전승이 있어요. 실록에는 무술이라고 딱 명시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야사예요. 역사책에 못 박힌 사실이 아니라 오래오래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라는 거지요. 다만 이 전승이 워낙 널리 퍼져 있어서 월양이도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더이다. 실록에는 그저 최 씨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최효원이라는 분이고 본관은 해주 최 씨라는 기록이 있어요. 주민 집안보다도 한 칸 더 낮았다. 그렇게 전해져요. 글쎄 말이에요. 장희빈도 그 시절엔 중인 집안 출신이라 낮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숙빈 최 씨는 그 장희빈보다도 한 칸 더 낮은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온 여자였던 거지요. 그런데 그 여자가 왕의 눈에 들었어요. 1694년 갑술환국이라고 아세요? 남인들이 쫓겨나고 서인들이 다시 권력을 잡던 그 정변이에요. 정권이 뒤집힌 거예요. 그 혼란 속에서 장희빈은 왕비 자리에서 희빈으로 강등됐어요. 한 여인이 왕비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던 그 무렵에 또 다른 여인이 왕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숙빈 최 씨예요. 그때 장희빈 나이가 35이었어요. 숙빈 최 씨는 24이었고요. 11살 차이예요. 장희빈이 왕비로 온갖 파란을 겪고 있던 그 시간 동안 숙빈 최 씨는 궁 어딘가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세상 돌아가는 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해, 1694년 음력 9월 13일에 숙빈 최 씨가 아들을 낳았어요. 나그네님, 이때 그 아기 이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연인군 이금. 이 아이가 이 이야기의 마지막 열쇠예요. 훗날 영조가 되는 아이예요. 조선 역사에서 52년이나 왕위에 있었던 임금. 그 영조의 어머니가 바로 숙빈 최 씨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아이는 그냥 궁한 후공의 아들이에요. 세자는 따로 있거든요. 나그네님, 지금 궁한 형편을 한번 그려보세요. 경종의 어머니는 장희빈이에요. 그 경종이 세자예요. 왕위를 이을 아이지요. 세자의 어머니인 장희빈은 지금 희빈으로 강등됐지만 아직 궁 안에 있어요. 그리고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도 궁 안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숙빈 최 씨가 아들을 낳았으니 어느 쪽을 봐도 편한 처지가 아니었어요. 세자 어머니를 옆에 두고 자신은 후궁이고 아들은 세자의 이복 동생이에요. 궁에서 이 위치가 어떤 건지 나그네님도 짐자작이 되실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살아내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버티는 일이었을 거예요. 무술이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분이
왕의 총애를 받고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앞에는 이미 세자가 있고 그 세자 뒤에는 강등됐어도 여전히 강한 세력이 서 있어요. 참 희한하지요? 이렇게 조용히 살던 분이 어쩌다가 나중에 신당을 고발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사실 꽤 무서운 이야기예요. 나그네님, 누군가가 이분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그네님, 이분이 그냥 조용히 후공으로 살기만 했던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분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장희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한번 새겨두세요. 장희빈의 친오빠예요. 성도 같지요? 장씨. 누이가 왕비 자리에 있을 때 이 오빠는 궁 안에서 제법 힘을 쓰던 인물이었대요. 답술한국으로 세력이 교체되고 장희빈이 희빈으로 강등됐어도요. 그 뒤에도 여전히 궁 안을 들락거리고 있었다지 뭡니까? 장희빈이 왕비 자리에서 끌려 내려왔는데 오빠는 아직 궁 안에 있었어요. 이게 당시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장희재가 숙빈 최 씨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독약을 써서. 독사를 사주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어요. 나그네님,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요. 밥상을 받아요. 찻잔을 드는데 이게 오늘 마지막 잔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 궁안 어딘가에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디서 손을 쓸지 모르고, 언제 쓸지도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올지도 몰라요. 아이는 옆에 있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연인군이에요. 아이고,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나그네님, 더 기가 막힌 건요. 그 폭로가 있고 나서도요. 장희재는 바로 처형되지 않았어요. 장희재가 처형된 건 1701년이에요. 독살 음모가 폭로된 건 갑술한국 전후 연인군이 태어나던 그 무렵이에요. 그 사이가 얼마나 됩니까? 7년이에요.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과 같은 울타리 안에서 같은 궁에서 7년을 버텼어요. 글쎄 말이에요. 7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건지. 봄이 7번 오고 눈이 7번 쌓이는 그 세월 동안 숙빈 최 씨는 아들 연인군을 안고 재웠고 끼니를 먹였고 첫 발음을 들었고 첫 걸음을 함께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저 오빠가 언제 또 손을 쓸지 늘 귀를 세우고 살아야 했던 거예요. 상공이 약탕기를 들고 들어올 때마다 손이 떨렸을 거예요. 연인군 밥상이 들어올 때마다 먼저 살펴봤을 거예요. 그게 7년이에요. 매일매일이 그런 하루였던 거예요. 이분 앞에 선택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침묵이에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빠가 이미 한 번 들켰으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겠지. 그렇게 믿고 조용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들도 자라고 있고 장희빈은 여전히 궁에 있고 그 위협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발이에요. 왕께 아르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역풍이 올 수 있어요. 후공이 장희빈을 고발했다가 일이 틀어지면 그 끝은 뻔했어요. 나그네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숙빈 최 씨는 7년을 버텼어요. 침묵하면 위협 속에 살고, 고발하면 역풍이 올 수 있고, 그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록은 자세히 말해주지 않아요. 어느 날 어떤 말을 들었는지, 어느 밤에 어떤 꿈을 꿨는지,
연인군을 안고 어떤 다짐을 했는지 다 적혀 있지 않아요. 다만 이 사실만은 남아 있어요. 이분은 살아남았어요. 아들도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7년이 다 지난 1701년 가을에 취선당 근처에서 이분은 뭔가를 발견했어요. 신당이었어요. 나그네님, 이분이 그 신당을 고한 게 갑자기 용감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7년을 두려움 속에서 버틴 뒤였어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던 7년이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을 때 이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각오하고 들으세요, 나그네님. 그 선택이 장희빈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나그네님, 이제 그 순간이 왔어요. 1701년 가을이에요. 음력 9월. 궁 안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숙빈 최 씨가 왕께 무언가를 고했어요. 숙종실록에 적혀 있어요. 숙빈 최 씨가 왕께 아뢰었다고. 장희빈의 처소인 취선당 근처에 신당이 있다고요. 신당이요, 나그네님. 무언가를 빌기 위해 차려놓은 자리예요. 인형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주의식을 행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그런데 실록에는요, 그 신당이 정확히 뭘 위한 것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숙빈 최 씨가 어떤 표정으로 고했는지도 안 나와요. 그저 아뢰었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역사라는 게 그래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딱 그만큼만 알려주고 입을 다물어 버리더이다. 나그네님, 이 발고를 놓고 역사학자들이 아직도 이야기를 해요. 왜 했을까? 무엇 때문에 했을까? 실록에 동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을 해야 하는데 그 추측이 여러 갈래예요. 첫 번째는 충성심이에요. 인현왕후가 그해 음력 8월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오랫동안 병을 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궁 안에서는 수군거림이 있었대요. 장희빈이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의 죽음을 빌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저주는 그냥 미신이 아니에요. 진짜 힘이라고 믿었어요. 그 신당을 그냥 주면 안 된다는 생각, 그게 충성이었을 수도 있어요. 특히 노론 쪽 기록에서는 숙빈 최 씨를 그렇게 봤다지요. 충신의 행위라고요. 두 번째는 생존이에요. 나그네님, 파트 2에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장희제가 숙빈 최 씨를 도구로 죽이려 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있다고요. 그게 1694년 전후였어요. 그런데 장희제는 그 뒤로도 7년을 더 살았어요. 숙빈 최 씨와 같은 울타리 안에서요. 나그네님, 상상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아직 살아있어요. 내 아들도 그 사람의 눈길이 닿는 곳에 있어요. 7년을 그 공포와 함께 살았어요. 그 사람을 이 궁에서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장희빈을 무너뜨리면 장희제도 무너져요. 아이고, 냉정하다 싶으시겠지만 그게 이 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용기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들을 위한 선택이에요. 이때 세자는 경종이에요. 장희빈의 아들이에요. 연인군은 그 다음이에요. 숙빈 최 씨의 아들이지요. 경종이 살아있는 한 연인군은 늘 그 뒤에 있어야 해요. 장희빈이 왕비 자리에서 끌려 내려온 이후에도 경종은 여전히 세자였어요. 그 상황에서 숙빈 최 씨가 발고를 했어요. 장희빈이 처벌을 받으면 경종도 어머니를 잃어요. 정치 지형이 흔들려요. 연인군에게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세 가지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어느 하나만이 이유가 아니었을 거라고요. 충성심도 있었을 테고, 두려움도 있었을 테고, 어머니로서의 판단도 있었을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 순간 한꺼번에 얽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 아닐까요? 나그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성이었을까요? 생존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선택이었을까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면 월양이가 다 읽어볼게요. 그리고 We 발고가 cannot 있고 나서 change what 한 has 달 happened. 만이었어요. 숙종이 All 그 we can do 발고를 now is 받아들였어요. decide how to move. 신당을 조사했고 장희빈에게 자진 명령을 내렸어요. 음력 10월 10일이에요. 나그네님, 저번에 제가 취선당 이야기 해드렸지요? 기쁨을 선택한 집. 그 집에서 혼자 죽은 장희빈. 숙빈 최 씨가 왕께 아래고 딱 한 달 뒤에 그 집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빠른 일이에요, 나그네님. 너무 빠른 일이에요. 그래서 더 복잡한 거예요. 장희빈이 사라졌고 장희재도 같은 해에 처형을 받았어요. 7년 동안 숙빈 최 씨를 위협하던 존재가 드디어 사라진 거예요. 위협은 사라졌어요. 경종이 아직 세자이지만 연인군의 앞길이 조금은 열린 거예요. 월양이는요, 이 발고가 용감한 것이었다고도 생각하고 무서운 것이었다고도 생각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도 생각해요. 세 가지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람이라는 거 아닐까요? 깨끗해 이유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두렵고도 용감하고 이기적이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동시에, 나그네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장 씁쓸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위협도 사라졌고, 아들도 살아있고, 이제 숙빈 최 씨에게 남은 건 기다림이었어요. 아들이 언젠가 왕이 되는 날을 살아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나그네님, 이제 이야기가 마지막에 왔어요. 장희빈이 취선당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장희재도 같은 해에 처형이 됐어요. 7년 동안 숙빈 최 씨를 짓누르던 그 무게가 한꺼번에 거친 거예요. 그럼 그 뒤로는 편했을까요? 아니에요, 나그네님.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장희빈이 사라지고 나서 숙빈 최 씨는 17년을 더 살았어요. 17년이에요.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17년이 그분한테는 마음 놓고 쉬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아직 세자는 경종이었거든요. 장희빈의 아들, 어머니가 죽은 세자예요. 그 세자가 살아있고 연인군은 이복 동생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왕위를 이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안전한 것도 아닌 그 자리, 왕실이라는 게 그래요. 가까울수록 더 위험해요. 숙빈 최 씨는 그 안에서 아들이 잘 버티기만을 바라며 살았을 거예요. 나그네님, 어머니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자기보다 오래오래 잘 살기를 바라는 게 어머니 마음이지요. 그런데요, 나그네님, 숙빈 최 씨는 1718년에 돌아가셨어요. 음력 2월 7일. 향년 49이에요. 49이에요. 그 시절 기준으로도 이른 나이예요. 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들은 아직 살아있었어요. 연인군은 살아있었고 경종이 아직 왕위에 있었어요.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끝을 보지 못하고 어머니가 먼저 떠나신 거예요. 2년 뒤 숙종도 세상을 떠났어요. 연인군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아버지마저 없어졌어요. 경종이 왕이 됐고 연인군은 이제 왕의 이복 동생이에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채로 가장 위태로운 자리에 홀로 남은 거예요. 그 뒤에 4년이 흘렀어요. 경종이 재위 4년 만에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1724년이에요.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어요. 영조예요. 나그네님, 이 이름 기억하시지요? 파트 1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연인군 이금, 이 아이가 이 이야기의 마지막 열쇠라고요. 그 열쇠가 드디어 자물쇠에 꽂힌 거예요. 연인군이 왕이 됐어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임금이에요. 52년을 왕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나그네님, 어머니는 그 날을 못 봤어요. 6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6년이에요. 딱 6년이 모자랐어요. 어쩜 세상에 겨우 6년이에요. 아들이 왕이 되던 날 어머니가 살아 있었다면 75이 됐을 나이였어요. 아주 먼 나이도 아니에요. 그 날을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무술이 출신이라는 전승이 있는 분이에요. 궁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서 독살 음모를 피해 살아남고 목숨을 걸고 아들을 지켰어요. 그 아들이 드디어 왕이 됐는데 그 순간을 6년 차이로 못 봤어요. 영조는 즉위하고 나서 어머니 묘소에 자주 찾아갔다 해요. 경기도 파주에 소령원이라는 묘를 정비하고 빈번히 참배했다 하더이다. 왕이 된 아들이 어머니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장면이요. 나그네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머니, 제가 왕이 됐습니다. 그 말을 들을 어머니는 없었어요. 나그네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월양이도 잘 모르겠어요. 무술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을지도 모르는 분이 왕의 어머니가 됐어요. 목숨이 위태롭던 시절에도 아들 곁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어머니는 없었어요. 이게 역사예요. 월양이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머니라는 게 참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드더이다. 다 보고 가시는 분이 없어요. 자식이 잘 되는 걸 끝까지 보고 가는 어머니가 없어요. 미리 가시더라고요, 늘. 나그네님,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숫빈 최씨, 이름 석자보다 영조의 어머니로만 기억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이제는 그분의 이름이 조금은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무술이 출신이라는 전승에서 시작해서 독살 음모 속에서도 아들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한 선택을 하고 그리고 6년을 모자라게 살다 가신 분. 어머니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다 내어주고 끝은 못 보고 오늘 이야기가 나그네님 마음 한켠에 따뜻한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여기 좋아요 하나 눌러주세요. 월향이 힘이 나요. 그리고 월향이 주막문 앞에 종이 달려 있어요. 흔들어 두시면 새 이야기 올 때마다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자, 밤이 많이 깊었습니다. 이제 찻잔은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